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장 김소장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이나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만 셋을 둔 종갓집 며느리로 아기 낳는 기계였던 제 삶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 20에 시집와서 40 중반에 돌싱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 3끼를 먹으면 다음날 먹을 쌀이 없어서 하루 2끼 정도로 늘 때워야 했고, 허리가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아빠 대신 다른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고, 일주일에 금, 토, 일만 집에 들어오시는 엄마의 작은 월급으로 모든 식구가 목을 매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남들 다 먹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동네 치킨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치킨을 버리려고 모아놓았던 잔반통을 뒤져서 치킨을 싸운 후 남동생과 나누어 먹은 적이 있네요. 아빠는 늘 먹는 것을 거부하시고 우리 남매에게 다 주시곤 했는데, 그땐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내가 부모가 돼서 보니 아빠의 행동이 지금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중에 아버지 수술비로 동네에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엄마는 돈을 빌리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18살이었는데 저는 당시 집도 가난하고 공부에 뜻도 없어서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내어놓으라고 집에 찾아와서 으름장을 놓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일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와서 그 아저씨의 바지 가랭이를 잡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있네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못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수술도 성공적이지 않아서 저희 집은 거의 절망적인 수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누워만 계셨는데 밤이면 우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누워서 울음을 꾹 참는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 남매는 잠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공장에서 일을 했던 저에게 공장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사장실에 불려간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민아, 너희 집 요즘도 많이 어렵다며? 요즘 일은 할만하니? 네, 사장님. 듣자 하니 박 사장님네 돈을 조금 빌렸다던데 네 월급이랑 엄마 월급으로 그 돈 갚는 게 어렵다며? 네, 사장님.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어제 박 사장님 가서 저녁을 먹고 왔단다. 그 집에 아주 잘난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아직 제 짝을 못 찾고 방황을 하고 있다더구나. 그 오빠 지민이도 본 적 있을 기다. 박 사장이 말하기를 지민이가 그 오빠한테 시집을 오면 지민이네 집에 빌려준 돈 안 받을 거라더라구나. 네? 시집을 가라고요? 너무 놀라지 말고 그 오빠가 능력도 있고 착하고 잘생기는데 아직 제 짝을 못 찾았대. 근데 지민이 네가 마음에 든다네. 저희 집에 돈을 빌려준 아저씨의 집이 큰 종갓집인데 거기 아들이 하나 있으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해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노총각에게 시집을 가는 조건으로 저희 집에 있는 빚을 탕감해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노총각의 나이는 당시 39살이었으며 직장도 다니지 않는 그저 한량이었습니다. 동네를 오고 가며 몇 번 본 기억은 나는데 그 당시 기억으론 뒤룩뒤룩 살이 많이 쪄있고 매일 쓰레빠나 찍찍 끌고 동네 어귀에 앉아서 어린 여학생들이나 괴롭히는 그런 질 안 좋은 아저씨로 기억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시집가는 조건으로 저희 집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그 부잣집 아저씨가 그랬다더군요. 제가 철이든 어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을 했겠지만 어린 마음에 당시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먼저 말을 꺼내셨고, 어머니는 본인의 몸이 망가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돈을 갚을 테니 절대로 그 제의에 응하지 말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도 망설이던 터라 알겠다고 했고 사장님의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에 남동생이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동네 질 나쁜 형들과 어울려 다니던 한 살 어린 제 남동생이 누군가와 싸우다가 상대 아이의 눈을 잘못 때려서 그 아이의 눈이 실명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 집은 발칵 뒤집혔고 상대 아이는 눈 치료비와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제 스스로 그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안에 지옥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갈 때가 꽃다운 20살이었고 결혼한과 동시에 시댁에서는 우리 집에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었으며 남동생이 친 사고를 수술까지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전 남편의 첫날 밤에 군침 흘리며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이 생생합니다. 39, 38의 나이로 변변찮은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노총각이 꽃다운 20살의 처녀를 신부로 맞이했으니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고 집안 사고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시집을 왔으니
이건 하녀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밤이면 남편의 괴롭힘도 늘 다 받아주어야 했고 낮이면 엉덩이를 만지거나 나를 껴안으며 성추행을 하는 시부의 더러운 행동도 꾹 참아내며 견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월급처럼 제게 친정에 가져다 주라며 시부가 돈을 줬기 때문이죠. 그 돈으로 저희 친정은 가난한 삶을 조금이라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상이 계속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갓집에 손주가 없었던 터라 시부모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임신할 때는 그나마 저를 며느리로서 위해주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구박과 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놓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도 뼈마디가 아프고 골반이 틀려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힘드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친정에 가져다 주려고 받는 월급 아닌 월급은 저를 지독하게도 그 집구석에 속박시켰죠. 와, 아이를 출산하고 몸에 붓기가 다 빠지자 다시 남편의 괴롭힘은 시작되었고 시부의 성추행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시부의 성추행은 시모의 분노를 일으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는데 시부의 저에 대한 행동이 지나친 날이면 저는 큰딸아이 보는 앞에서 여지없이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가난한 집구석 먹여 살리려고 데리고 왔더니 시아버지 앞에서 꼴이나 치는 년이라며 막말은 기본이었고 폭력도 심했죠. 제가 그리 얻어맞아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저를 찾는 일은 자신의 속력을 풀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자신의 속력을 다 채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집 파축을 부리듯이 부렸고 자기 핏줄인 큰딸아이한테 마저도 1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부모는 손녀가 아닌 손자가 필요하다며 둘째를 낳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야 이년아, 우리 집도 손자 한 번 하나 보자. 어찌된 게 넌 종갓집에 시집와서 아들이 아닌 딸만 떡하니 낳냐?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노력을 해야지 이년아. 이 세상에 어디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있더냐? 노력을 해란 말이여. 얼른 아들 하나 낳아. 아들을 놓는 게 제 뜻대로 됐다면 쉽게 낳았을 테지만 어쩐지 둘째는 아예 들어서지를 않더군요. 그렇게 둘째 아들을 낳으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고 다니는 시부모는 결국 절에 가서 지성까지 올리더군요. 참 웃기죠. 낮에는 하녀처럼 부려먹고 시부의 심심풀이 성추행 상대가 되었다가 밤이면 남편의 놀이개가 되었고 또 그런 절 위에 아들을 낳게 지성을 올리는 인간들, 그 지성이 정성이 닿았는지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시부모들은 어쩔 줄 몰라서 기뻐했지만 또 딸인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박복한 년이라고 구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둘째를 임신하고 만삭이 다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너무 슬퍼 아버지의 장례식에 잠깐이라도 다녀오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딸아이 임신한 재수 없는 년이 아이 베고 장례식장까지 가냐며 막말과 함께 아버지 장례식장도 못 가도록 막더군요. 돈만 붙여주면 됐지 자기네 집에 귀신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냐며 막말과 함께 돈 봉투를 던져주며 직접 가지 말고 은행에 가서 붙여주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야, 이건 너무 막장이다. 너무 막장이야. 밤새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정말 서러워서 이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아직 가난한 친정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둘째 딸을 낳고 나의 지옥 같은 생활은 계속되었고 아들이 아닌 딸만 나온 것에 대한 구박은 더더 심해졌습니다. 둘째를 낳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내 손목을 잡고 전국의 아들을 잘 낳게 만든다는 절이란 저는 다 찾아다녔고 온갖 약을 다 다려 먹이더군요. 역시나 저를 위해서가 아닌 지네들 손자를 보기 위해 별별 지랄을 다 했는데 웃긴 게 돌아서면 또 하녀 부려먹듯이 저를 대하니 참 인간이 이렇게도 악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또 임신을 했는데 또 딸. 또 딸이. 저는 셋째 딸을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전함과 동시에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대문 밖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가 시집와서 겪었던 모진 세월이 최고조에 달한 기간이었습니다. 셋째 딸을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냐 지금 생각해봐도 제 스스로가 대견스럽네요. 아마 정상인으로는 지금껏 살아있는 게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구박받고 견뎌낸 모진 세월 속에서 시부모도 늙고 남편도 점차 늙어가더군요. 당시
제 나이 30대 후반, 워낙 어린 나이에 시집 온 터라 저는 한창 때였고 남편은 이제 밤일도 어려워질 정도로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시부모는 여전히 저를 막대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못했으며 저 또한 시부의 못된 행동들에 이러지 말라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늙어 죽기 전까지 손자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시부모와 시모, 대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영혼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더군요. 그러던 중 전 다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뭐야, 넷째야? 넷째를 임신하게 되죠. 처음 제가 넷째를 임신했을 때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넷째는 그 집안의 씨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집안의 씨가 아니라면 엄밀히 말하자면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는 넷째입니다. 와, 제 나이 30대 살만 디룩디룩 찐 밤일도 제대로 못한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는 싫었습니다. 나름 젊음이 있었고 치장을 하면 뒷구멍으로 대시하는 동네 남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오죽하면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우체국 청년이 정성 들여서 러브레터를 저에게 줬을까요? 사실 저는 이 종갓집에서 셋째를 낳고 나서 많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동네에서는 공무원 했던 이웃 남자부터 우체부까지. 남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지옥 같은 이 시집살이에서 유일한 제 낙이었다고 할까요? 세상도 좋아져서 전화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룻밤 상대도 만날 수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넷째 가졌습니다. 오구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군 말고. 근데 이번엔 아들이겠지. 네, 아들이랍니다. 넷째는 아들이라고 해요. 어이구 역시 장하다 우리 며느리. 오구 역시 하늘은 우리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어이구 장한 우리 며느라기. 알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니 그 늙은 시부모는 또 아들 손자에게 간절히 바라더이다. 죽을 때까지 손자 한번 안아보는 게 꿈인 사람들. 그런데 넷째는 신기하게도 또 아들이더군요. 아들 임신 소식을 알린 날 시댁에서는 큰 잔치를 했고 소원을 풀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시모의 얼굴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네 씨인 줄만 알고 절에 가서 감사하다고 어찌나 빌고 또 빌던지 저도 잠깐 출산할 때까지 대접을 받았네요. 평생 셋째 딸까지 받지 못했던 산후조리도 한번 받아봤어요. 남동생도 장성해서 자기 길 찾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홀로 된 어머님도 모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악착같이 붙어 있을 이유를 못 느꼈고 넷째, 엄밀히 말하면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가 끝난과 동시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딸 셋은 제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넷째 아들만 잘 키워라. 넷째 아들만 잘 키워라 하고 이혼 요구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시부모는 넷째만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래라 하더군요. 남편은 안 된다고 저를 엄청 붙잡더이다. 자기야, 난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번엔 아들 낳았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잘해주실 거야. 히히히히히. 네, 아들 낳아주니 정말 잘해주시네요. 하지만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낳아드렸으니 제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당신도 나 붙잡지 마세요. 전 제 할 일이 끝났으니 이제 제 인생 찾으러 떠날 거예요. 이혼해줘요. 히, 그럼 나 뽀뽀하고 싶을 때 누구랑 뽀뽀해야 하지? 히히히. 병신 육갑 들고 자빠졌네. 꺼져 이 비용신아. 저는 아들만 바라보는 종갓집 시댁에 남의 씨 받아서 시원하게 아들 낳아 던져주고 사랑하는 제 딸 셋과 어머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소문에는 그 넷째 아들을 시부모가 침발라가며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혼하고 나갈 때 손 한 번 안 이렇게 시부모 그리고 그 나이 먹도록 시부모 치마폭에 쌓여서 자기 의견 한 번 못 내는 병신 같은 남편. 이들은 자기들 대를 이어나갈 아들이 생겨 덩실덩실 늘 춤을 추며 산다고 하네요.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집구석에 알리면 아마 칼 들고 쫓아와서 사단이라도 낼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욕을 해주실 분들은 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넷째 아이에게도 그 집의 사람으로 평생 무덤까지 안고 가는 게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겠죠. 저 하나만 입을 다무면 그 집도 그 아이도 저희 가족도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가끔은 그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성에서 나를 찾아온데도 저는 절대로 이 사실을 그 아이에게 알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사이다긴 사이다입니다. 이게 사이다긴 사이다인데, 야, 그래도 저기 그 넷째 아이 아들 입장에서는